안녕하세요. 락강 스타디 오늘 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자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자관계는 상상계의 중요한 특징이죠. 전형적인 이자관계는 거울단계에서 보았듯이 자아와 거울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이자관계는 유사성, 대칭성, 상호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유사성이라는 건 비슷하다는 거죠. 대칭성이라는 거는 거울 속에 비친 거울상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칭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용어로서 그 호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거울상과 자아는 서로 호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죠, 이게. 착각이기 때문에 상상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이원성 또는 이자관계가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상징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항이 도입되어야 되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이게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삼각 구조가 되겠죠. 부치는 어머니와 자식의 이자관계 속의 세 번째 항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자관계로부터 삼각 구조로의 오이디푸스 이행은 상상계로부터 상징계로의 이행,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자관계는 상상계이며 이 삼자관계 이상은 상징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조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 항목이 관여되어 있다. 상상적 이자구도와 상징적 삼자구도 사이의 대립은 상상적 삼자구도에 관한 락강의 논의에 의해 복잡해진다. 다시 말해서 상상적 삼자구도는 단순한 이자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전 오이디푸스기를 이론화하려는 락강의 시도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 즉 상상적 남근이 거기 개입합니다.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상상적 남근이 개입해서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선행하는 순간을 갖다가 가리키는데 이것을 전 웨디푸스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자구도는 삼자구도인데 상상적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자관계가 상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상적 삼자구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상상적 남근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개입될 때 이것이 이제 전 웨디푸스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상적 삼자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상적 남근이 개입되고 있는 상상적 이 삼자구도에 아버지가 끼어들 때 이게 이제 상징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이 구조 자체가 삼각 구조를 이루면서 이때는 이제 상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계를 탈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이 이렇게 되든지 아버지, 엄마, 상상적 남근, 아이 이런 사자 구도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상징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락강이 동시대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상징계의 역할, 즉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적 만남, 즉 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의 만남도 이자 구도가 있고 삼자 구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 구조는 말 그대로 분석가와 피분석자 이자가 상호작용할 때는 이건 상상적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상상적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사성, 대칭성, 상호성의 관계, 착각, 상호성이라는 그 세 가지의 그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겠죠. 분석가와 피분석자가. 그래서 이 분석가와 피분석자가 이자 구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들은 이 전이 사랑에 의한
사랑 관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서로를 공격하는 공격 관계로 들어가든지 하는 구조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잘못된 개념에 반해서 락강은 분석 과정에서 상징계의 기능을 강조하는데 분석적 조우의 세 번째 항으로 도입되는 대타자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타자로 등장하는 항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가나 피분석가는 다 언어에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에 유통돼야 돼요. 분석가의 역할은 언어가 막히지 않도록 담론이 막히지 않도록 피분석자를 유도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분석자의 입에서 계속해서 담화가 나와야 돼요. 모든 양면 관계들에는 항상 상상계의 스타일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자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관계가 유지되든지 아니면 공격 관계가 유지되든지. 락강은 실제적, 상상적, 상징적이라는 3부 모델을 제안한다. 또 하나 그런 3원 도식은 신경증, 정신병, 성도착증이라는 세 가지 임상 구조들이다. 자아의 세 가지 형성물, 자아 이상, 이상적 자아, 초자아, 그리고 자연, 문화, 사회, 기타. 그러나 이런 경향을 상쇄시키려는 듯이 락강은 또한 네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도식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락강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에 하나의 한 항을 더 도입하죠. 그것이 증상이라는 것이죠. 증상이 상징계와 상상계, 실제계의 Y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즐기라, 증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증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없애서도 안 됩니다. 그 증상에는 향유가 담겨있기 때문이고 증상이 바로 그 사람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성은 어린 아동의 행동에서 종종 관찰되는 특별한 종류의 동일시를 말합니다. 예컨대 어린이가 동년배 다른 아이의 왼쪽 뺨을 때린 다음 자신의 오른쪽 뺨을 어루만지며 상상된 고통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이행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함으로써 대상이 느끼는 것을 자기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대상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서 대상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행한다. 자기애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애. 프로이드는 자기애를 자아에서의 리비도의 투자로 정의합니다. 자기애를 자기에 대한 리비도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상에 대한 리비도 투자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또는 엄격한 의미의 리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도는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죠. 프로이드도 리비도는 대상을 지향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게로 지향하는 리비도가 자기를 향할 때 이게 자기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아를 리비도 경제 체계의 한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자아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환자에게는 자아가 하나의 대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인 자아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예요. 자아의 탄생을 자기의 단계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의 탄생은 다분히 자기애적이죠. 왜냐하면 거울상을 바라보고 아이가 상상적 자아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자기애적인 자아죠. 나르시시즘적 자아입니다. 자아의 탄생을 자기의 단계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자가성애와는 다릅니다. 자가성애는 자아가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지 못해요. 자아가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거울상을 통해서 상상적 자아를 만들어낼 때 아이는 통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게슈탈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근데 이 자가성애 단계에서는 게슈탈트가 아직은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분히 굉장히 자기성애, 자가성애적인 오토에로티시즘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게 이 자가성애 단계인데, 이것은 주요 특징이 자아가 하나의 게슈탈트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자기에는 새로운 정신적 행위가 자아를 탄생시킬 때에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신적 행위가, 다시 말하면 거울상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신적 행위, 수용하는 정신적 행위, 동일시하는 정신적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락강은 프로이드의 개념을 자기의 명칭의 원조가 되는 나르시서스 신화와 더욱 명백히 연결시킴으로써 발전한다. 따라서 락강은 자기애를 거울상에 대한 성애적 매력으로 정의했다. 예. 락강은 자기애를 거울상에 대한 성애적 매력으로 정의했어요. 이런 성애적 관계는 자아가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게 만드는 최초의 동일시의 기반을 이룬다. 상상적 동일시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죠. 이 자기애라는 것, 이 성애적 관계라는 것, 자기애, 자기에 대한 성애적 관계, 이것은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게 만드는 최초의 동일시의 기반이다. 자기애는 성애적 특성과 공격적 특성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나르시서스 신화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성애적입니다. 그 까닭은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인 게슈탈트에 강력하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끌릴 때 그 대상은 그 대상을 향한 이 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나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는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이 되는 것이죠. 자기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애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자기애에는 성애적 특성 말고 공격적 특징도 있습니다. 자기애는 공격적인데 그 까닭은 거울상의 전체성이 주체의 실제적인 신체 협동, 운동, 실조에 의한 불일치성과 대조되기 때문이고, 그런 연유로 해서 주체를 붕괴시킬 것 같은 위협을 받는다. 주체는 부분적인 이미지예요. 지금 거울상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서 주체라는 것은 파편화된 상태고 부분적인 상태예요. 그냥 팔다리 따로 노는 것이죠. 손과 눈이 협응되지 않잖아요. 기관이 다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상은 게슈탈트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통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이 통일체의 거울상에 의해서 공격받는다는 위협감이 지각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거울상, 즉 자기애적 상상적 동일시에 의한 자아의 공격성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에는 성애적 특징이 있고 공격적 특징이 있어요. 이 자기애적 자아, 이 자기애적 자아, 이것은 바로 성애적 특성과 공격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락강은 거울상과의 자기애적 탐닉에 있는 성애적 공격적인 속성이 주체를 자기 파괴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애적인 자살 공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자기애적 관계는 인간관계의 상상적 차원을 구성한다. 왜 자기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이 자기애적 자살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대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타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지향해야 될 사랑이 대상을 배제한 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향하게 될 때는 그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지향하기 위한 사랑의 전초 단계로서의 자기 사랑이면 이건 괜찮아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의 자기 사랑이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대상을 사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상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게 자기애의 공격적 특성이에요. 자기애가 가진 공격적 특성,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배제된 자기애적 사랑은 자기 파괴, 자살과 같은 것입니다. 자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